자, 하자. 책은 9페이지고요. 기본서는 9페이지가 아니고 이 책은 몇 페이지더라? 뭐 거의 비슷하긴 할 텐데 4페이지였구나. 4페이지에 요약이 돼 있고 근데 이건 뭐 이걸 이제 두 번째를 따서 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났고 문장을 통째로 냅니다. 그래서 곧 이제 책으로 넣으려고 그러는데 가이노트 3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거 봐보세요. 여기 지금 PPT에도 이렇게 목차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뭐 그냥 전체적으로만 한번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보고 세부적 조문 내용을 보십시오. 조문 내용을. 자, 그래서 12조부터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이 내용은 가이노트에만 일단 있어요. 12조 읽을게요.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줄이면 이제 목차가 형사 절차 법정주의하고 적법 절차 원칙이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에 이 일반 조항이 헌법 12조 1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고문 금지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거 많이 쓰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헌법 12조 2항에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 또는 묵비권이라는 거. 요 내용 하나하나를 잘 뜯어 해석하는 게 이제 형사고요. 그래서 형사 문제에 대해서만 진술 거부권이 있죠. 그죠? 민사 문제, 행정 문제는 없죠. 그죠? 그다음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대. 불리한 진술만 뭐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석상 나중에 가면. 그다음에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뿐이죠. 진술 헌법에 의하면. 그래서 진술 외의 것은 강요할 수 있겠죠. 이거 반대해서 가면 그런 것들이 헌법 12조를 둘러싼 내용이고 우리 형사법에 아주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3항 체포 또는 체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에 신청하여 검사에다 별표해놓으세요. 헌법이 검사로 명문화를 해놨습니다. 검사에 신청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영장주의 원칙이죠. 영장주의. 영장주의가 헌법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영장주의가 갖는 의미가 누구를 체포 구속하고 압수수색할 때는 검사나 경찰이 마음대로 판단 못하고 법원 판사의 허가, 영장이라는 게 허가죠. 허가장. 허가를 받아오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평한 제3자 입장에 있는 법관이 판단한다. 누구를 체포 구속하고 누구를 압수수색할지는 법관이 판단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인의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이건데 이제 현행법인하고요. 긴급 체포의 경우죠. 여기 현행법인과 긴급 체포의 경우에 어때는 영장이 필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주의와 영장주의 예외까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 있을 때는 사후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영장주의 예외인데 아예 그 현행부 체포와 긴급 체포는 사후 영장도 청구 안 하도록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변호인의 조력, 도움을 받을 권리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힘이 약한 자에게 힘을 보충해 주는 제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배분적 정의를 추구하는 내용이죠.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가가 붙이는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이라고 그러죠. 나라가 선정해 준 변호인, 국선 변호인인데 이것도 배분적 정의 얘기입니다. 힘이 약한 피의자 피고인한테 힘을 도와주는 제도고요. 여기에 많은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형사 피고인만입니다. 피고인. 피의자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 안 해준다는 거죠. 원칙이. 헌법이 피고인의 경우에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항 중요하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미국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미국의 헌법상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 미국 헌법을 개수했다, 승계받았다 그러죠. 이게 미란다 원칙이라는 겁니다. 미란다 원칙. 미란다라는 술주정뱅이가 체포될 때 이걸 안 받고 체포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그게 헌법상의 원리로 됐던 거죠. 헌법상의 원리? 불법상의 원리? 그래서 체포 구속되는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음을 고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당하지 아니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한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된다. 이거는 우리 헌법상의 제도입니다. 우리가 그 민주화 투쟁 시절에 거꾸로 말하면 군부 정권 시절에 뭐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의무사들이 많았어요. 그걸 막기 위한 내용이었어요. 체포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거꾸로 체포 구속을 한 수사기관은 통지하도록, 가족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가 들어왔고요. 6항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는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적부란 말이 무슨 말을 그랬죠? 적법, 부적법이지, 그지? 적법, 부적법. 이것도 우리 헌정사의 반성이었어요. 군부 독재 시절에 너무 쉽게 체포 구속이 되니까 법원에서 심사하는 권리를 아예 헌법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체포되는 사람, 경찰이나 검사가 뭐 영장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했다 그랬을 때 체포가 법에 맞나 안 맞나 법원에 가서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체포 적부 심사 제도를 그랬죠. 구속된 사람은 구속 적부 심사를 그랬고, 그 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하고 구별하라 그랬죠. 개관할 때 영장 실질 심사. 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영장 발부 전에 하는 거고, 체포 구속 적부 심사는 체포된 다음에 하는 거고, 체포 영장 구속영장 발부된 다음에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는 보석이 인정이 되죠. 피의자 보석. 그 다음에 피고인이 된다면은 보증금을 내고 석방하는 거. 보석이 인정이 되는데, 보석은 헌법상이 아닙니다. 보증조건부 석방 헌법상이 아니고요. 그 체포구속 적부심사가 헌법상이다라는 거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을 부당한 장기와 오래 구속했다는 거죠. 기막, 쏘겠다는 거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다른 말로는 임의로, 자의로 또는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자르고요. 잘라놓으세요. 될 때까지.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앞에 문단이 자백 배제 법칙 또는 자백의 임의성 법칙이고요. 뒤에 자른 것이 자백 보완 법칙이다. 그래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자백은 자의로 임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증거로 못 쓰게 하는 증거 능력에 관한 법칙이죠.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백을 증거 세계에서 배제한다고 하는 자백 배제 법칙이고, 고문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자백의 임의성 법칙이라도 부른다. 이거 써놨죠. 자백의 임의성 법칙. 그리고 밑에 요거는 증명력에 관한 건데요. 증명력은 원래 법관이 증거 가치가 얼마가 있는지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죠. 그죠? 고의 자유심증주의인데 그에 대한 예외가 바로 요 자백보강법칙입니다. 자백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피고인이 살인범이다라는 걸 알았더라도 그 자백을 확인할 수 있는 보강증 없으면 유죄 판결 못한다는 거, 즉 자유심증을 제한한 거죠. 요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증거 등에 와서 헌법 규정이 있는 것은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보강 법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위법 배제 법칙,
위법으로 취입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칙. 헌법이 없어요. 형성법에만 있고. 전무법칙 뭐라고 그랬죠? 전에 들은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있다 법칙, 없다 법칙? 증거로 쓸 수 없다 법칙, 그지? 전무법칙 헌법이 없습니다. 자유심증 헌법이 없어요. 그래서 5가지 증거 법칙 중에 형성법에 규정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보완 법칙. 자, 그러면 12조가 끝났고 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소추라는 것이 소송을 추진하다 뭐 이런 말로 추줄 수 있는데요. 소송을 밟아 나가다. 그래서 수사를 하고 수사의 결과를 가지고 기소를 하고 이걸 통틀어서 소추라 그래요. 수사와 기소 뭐 소송 진행을 다 소추라 그럽니다.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한 번 처벌받은 것은 두 번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가 그 뭐 행위시법주의 또는 죄형법정주의 얘기죠. 행위시법주의 또는 죄형법정주의 얘기고요. 근데 요거는 형법에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형법에만. 형법은 정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범죄 행실을 기준으로 법이 어떤 게 있으며 걔가 뭐 책임 능력이 있나 없나 나이가 몇이나 이거 판단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형법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뒤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일사부재리 원칙, 다른 말로 기판력. 이거는 형사소송법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형사소송법이 법원입니다. 앞에는 형법의 법원만이죠. 그다음에 2항 모든 국민은 소고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판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뭐 형사처벌도 안 되는 거죠. 소급입법이라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다 이게 소급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니들 이런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는 놈은 앞으로 죽을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죠. 법이 경고를 하는데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행위를 하면 그 경고에 거역을 했으니까 경고를 무시했으니까 처벌하면 되죠. 근데 법을 만들어 경고하기 전에 행위까지 처벌한다면 이 사람은 경고를 안 받고 처벌받는 것이 되죠. 그죠? 그래서 법에 그 경고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기 전에 행위에 적용하는 걸 이걸 한자로 소급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소급. 거스를 소, 미칠 급인데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형법이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안 되고 미리 법으로 정해야 되지 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형법인데 형사법은 소급입법이 가능합니다. 법 만들어 놓고 옛날의 행위를 처벌한 절차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1항하고 2항 행위시법주의하고 소비법 금지 원칙은 형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고 형사법 적용 안 됩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곧 형법의 적용법에서 그 얘기 다시 할 겁니다. 소고입법의 금지 또는 다른 말로 사후입법이 금지를 그래요. 사후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법을 만드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이게 연자죄의 금지죠. 연자죄의 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또는 1960년도 70년도 태어났다면 아니 그건 너무 심했나. 연자제가 있습니다. 뭐 그 친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반역을 하잖아요. 반역을 하면 삼족 본족, 처족, 외족, 본족, 외족, 처족, 삼족이 다 멸하죠.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단지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과 친족이라는 이유로 그냥 죽어버리죠. 사형에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연자란 것이 이는 반역했으면 얘들을 친족들을 갖고 와서 다 꿇어앉혀 놓는다. 이게 연자죠. 연자 시켜가지고 다 한꺼번에 엮어서 처벌한 게 연자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족 전체가 책임을 지는 거죠.
친족 중에 누구 하나만 반역해도 다 죽으니까 그 친족들이 반역을 못하게 말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체 책임, 단체 책임 이런 것을 지어드렸습니다. 단체 책임 또는 뭐 연대 책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한꺼번에 책임을 져라, 연대 책임이고, 얘는 아무 과실 없이도 처벌받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을 졌던 겁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졌던 건데, 이게 다 개인주의 헌법이 들어오면서 깨진 거죠. 연좌제가 폐지됐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아니, 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왜 불이익을 받느냐? 응? 반역이 아니라 뭐 북한으로 월북했다, 월북, 북한을 넘어갔다 이래도 이 사람들 경찰에 임용이 안 됐었죠. 지금도 뭐 암암리에 그럴지도 모르죠.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단체 책임이 아니고 연대 책임이 아니고 개인 책임. 잘못한 그 사람만 책임져라.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 아니고 과실 책임 원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잘못한 이놈만 처벌받지 잘못한 이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원리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됐던 겁니다. 커다란 원리예요. 그리고 그 원리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가 강의 노트는 메모를 해놨는데요. 형사소송에서 여러 명이 등장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같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로 별개의 존재로 나누어져요. 그거를 주관적 가분이라고 그럽니다. 주관적 가분, 인적 가분이라고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거기 봐두세요. 나중에 고소할 때 가서 설명할게요. 주관적 가분, 인적 가분 따로따로 나눈다. 그 얘기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27조네요. 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고, 그런데 이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는 직업법관만이 포함이 되고요. 거기 메모해놨습니다. 배심원은 직업법관이 아니죠. 배심원은 여기서 말하는 헌법 27조에 말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안 들어갑니다. 배심원은 누가 배심원이 돼요? 일반 시민이, 20세 이상 일반 시민이 임시로 판단 주체, 법관 같은 주체가 인정될 뿐이죠. 직업법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원리 뒤에 그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오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이 항은 뭐 그런 건데, 군인 군무원이 옛날에는 군속이라고 그랬죠. 군속 군무원으로 고쳤고요. 군속 군무원이 뭐야? 군무원 시험도 했는데, 그 군인이 아니면서 군대 내에서 어떤 행정 일을 하는 사람 있죠. 보일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 군무원이라고 합니다.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중대한 군사적 기밀 등등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옛날에는 군사법원을 군법회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군법회의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군사법원이라고 따로 따로 이야기합니다. 군사법원이 있고, 군사법원하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민간법원, 일반 법원이 있죠. 이거는 서로 재판권 자체가 달라요. 군사법원의 재판권하고 민간법원의 재판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가지려면 이 사람이 군인이 돼야 되죠. 군인이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갖는 거고요. 군인이 아니면 민간법원의 재판권을 갖습니다. 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재판권 자체가 서로 별개예요. 재판권 자체가.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사항입니다. 신속한 재판을 가진다. 형사피고는 상단이익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개 재판의 권리도 헌법상 권리입니다. 뒤에 이 재판 공개주의는 또 하나 나와요. 또 하나 있고, 공개 재판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사항도 중요하죠. 헌법 20조 사항 별표 한 3개 놓으시고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여기서 많은 게 숨어 있어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로
전제를 하고 무죄인 것처럼 보고 이제 재판하라는 얘기인데 하나의 이념적인 거죠. 무죄인데 왜 구속이 되고 무죄인데 왜 수감을 찰까요? 그래서 그런 무죄라고 뭐 이런 쳐주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많은 얘기가 숨어 있는데 형사 문제에만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이 되고 형사 문제 외에는 무죄 추정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민사 이런 데는 없고. 그 다음에 피고인만 되죠. 피의자 안 되죠. 유죄 판결만이죠. 유죄 판결인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고 선고가 되면 바로 확정이 되나? 아니지, 그지? 확정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항소를 안 해야 되죠. 그죠? 항소. 며칠 안에 항소를 해야 돼요? 7일 안에 항소를 안 해야 확정이 되는 거죠. 항소하면 계속 1심 재판하는 거고 안 해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 없다면 선고되고 나서 7일이 지날 때까지는 확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심에 유죄 판결 선고되더라 7일까지는 계속 무죄로 추정되는 거죠. 7일 지나면 이제 무죄가 아니고 유죄가 확정되고 2심에도 마찬가지 선고되고 상고를 안 해야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계속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리입니다. 무죄 추정 원칙. 이 원리 때문에 많은 게 나오죠. 그래서 뭐 함부로 구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항 형사 피해자는 형사 피해자 이것도 중요한 조문이죠. 형사 피해자 형법 형사소송법은 그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 가해자죠. 가해자를 기준으로 규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론도 가해자이지만 형사 절차에서 약자인 피고인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이론을 만드는데 그래서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도외시 되었다가 형사 피해자도 형사 절차의 하나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강했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들어오게 됐어요. 피해자. 그래서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 가해자의 사건이죠. 가해자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그래서 형사 피해자의 법정 절차 진술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 때문에 검사 불기소 처분하게 되면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걸로 봐요.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28조 뭐 형사보상 30조 그렇고요. 44조 이제 곧 바로 볼 겁니다. 매우 중요한 조문이죠. 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하지 아니한다. 많이 숨어 있습니다. 현행법인의 경우는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인의 경우는 국회 동의 없이 그냥 체포구금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외하고 되어 있으니까요. 현행법인의 경우는 회기 중이든 회기 아니든 이제 꼭 필요했고, 그 다음에 회기를 자꾸 이해를 못 하는데 회기. 이건 헌법 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 회기가 무슨 말이냐? 회기가 이제 정기회의가 있고요, 임시회가 있습니다. 우리 뉴스 틀면 계속 그 국회가 늘 열리고 국회에서 뭐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 하니까 국회가 마치 행정부처럼 또는 회사처럼 늘 열려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국회는 상설기관이 아닙니다. 상설기관이 아니에요. 국회는 늘 열려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정기회 9월부터 12월까지 요 석 달, 넉 달, 요때만 열려져 있죠. 9월 1일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요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1월부터 8월까지는 자기 지역구에 가거나 자기의 일을 해야 되죠. 자기 일을 하고 요때 한번 모이는 겁니다. 원래는 한번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것에 불과해요. 국회라는 거에. 그런데 현안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시로 엽니다. 임시로. 임시로 여는 게 있고 요게 그래서 요게 정기회 9월부터 12월 그다음 임시에 뭐 계속 엽니다. 자주 여니까 요때가 요게 회기. 정기회 회기, 임시 회기입니다. 그 열려 있는 때를 말한 거죠. 열려 있는 때.
그래서 열려 있을 때는 국회 현행범인인 그 경우 외에는 열려 있더라도 현행범인 경우는 회기가 이렇게 정기회 임시회가 진행되더라도 항상 체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회기 중이면 국회가 동의를 해야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함부로 체포 구금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해 놓은 건데. 이 규정을 국회가 상당히 악용을 했죠, 사실은. 정기회 넉 달 빼고 나머지는 임시회인데 회기가 열려 있으면 국회가 동의해야 잡아갈 수 있잖아. 회기가 안 열려 있으면, 임시회가 안 열려 있으면 그냥 동의 안 받고 그냥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악용을 한다고. 그래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은 결국 또 막 서로 또 동료로 친하게 지내니까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정치자금법하고 뭐 뇌물하고 거의 경계선상에 있죠. 이걸로 이제 수사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안 잡혀가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체포구속이 안 되도록. 회기를 열면 돼버리잖아요, 회기를. 회를 임시회를 열어버리면 국회를 동의해야 잡아갈 수 있는데 동의 안 해줘요. 거의 안 해준단 말이에요. 동의 표기를 붙이면 다 부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국회를 방탄국회로 그러죠. 방탄국회. 방탄소년단하고 뭐하고 관계없고 방탄국회로 그래요. 못하게 막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돼 있어요. 만약에 국회는 회기 전에 이렇게 정기회 임시회 열리기 전에 체포구금된 때에는 현행법인이 아닌 한, 현행법인은 항상 뭐 예외고요.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해야 된다. 회기 중에 항상 석방해야 된다. 회의하도록. 그래서 옛날에 그 서청원 의원 한 사람이 그 국회 동의를 받아서 저기 뭐야 석방되는 경우 한 번 봤어요. 그 외에는 거의 또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입니다. 함부로 체포되지 않는 특권, 불체포 특권, 의회를 탄압한 걸 막기 위한 겁니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을 보호해주기 위한 거죠. 자, 조금 더 깊은 내용은 현행법인 체포 가서 또 하고. 포인트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 아닌가 이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45조도 시험에 등장해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하여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책임을 면하는 특권이죠. 여기도 많이 숨어 있어요. 국회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그 다음에 직무상 행해야 돼요.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즉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해야 돼요. 국회 외에서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걸면 그건 처벌됩니다. 발언과 표결에 한하지 않죠. 발언과 표결의 준비 사항도 포함됩니다. 원고 배포 행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보도자료 배포 행위 이런 것도 면책특권 범위에 들어가죠.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집니다. 징계 책임을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의원 면직이 의원에서 뭐 해임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함부로 헛소리 해대면. 근데 국회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자, 그 다음에 84조 대통령의 이번에는 면책특권이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이 조항이 쓰일지를 몰랐는데 쓰이더라고요. 마침내 요즘에 박사모들이 이거를 또 쥐고 앉은 건데 이걸 너무 문구대로 잘못 오해가 아니고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84조를 뭐 돌려달라 뭐 어쩌저쩌 하는데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즉 수사와 기소를 받지 않는다 이거죠. 소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됐을 때 소추를 또 확대해서 가면 수사와 기소, 재판 다 이거를 소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 재직주의는 수사를 뭐 안 받는다. 특히 강제수사 안 받는다. 라고 해서 이제 수사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특검 뭐 송환에 거부했었죠. 그 논리로 이걸 확대해가지고 재직 중.
근데 파면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재직이라는 말이 끝나버려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버렸는데, 그 다음에 참 대통령 내란들은 왜 하는데, 내란은 법대로 하지 않고 헌법상의 기관을 정지시키는 거, 법률 위반하는 거, 이게 내란입니다. 그 다음에 외환은 외국과의 전쟁을 외환이라고 그래요. 외환, 외국과의 전쟁. 그래서 남의 나라의 전쟁에 뭐 함부로 개입하면 외환죄가 되는 거죠.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며. 그래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경우를 채용하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따라서 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죠. 공소시효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재직이 끝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이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나요? 109조. 이것도 시험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형사법의 중요한 조문이에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심리라는 게 심리. 알려고, 이치를 알려고 하는 건데요. 심리. 그래서 피고인 잡아다가 신문하는 게 이게 심리죠. 그럼 그 앞에 증인들 신문하는 거, 증인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 증인 신문, 이게 심리죠. 전문가들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 감정인 신문, 이런 것들이 신문이 심리입니다. 증거 조사하고요. 변호인의 변론 들어보고, 검사의 이야기 들어보고, 이게 심리입니다. 그래서 뭐 살인 사건의 이런 쭉쭉 하는 거 심리죠. 성폭력 사건, 강간 사건 이런 것들의 뭐 목격자들, 피고인, 피해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게 심리입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 어떤 형이 선고됐다 이건데,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죠. 근데 심리 과정을, 살인 과정, 강간 과정까지 다 공개해버리면 피해자가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심리 과정은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예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심리는 심리 동감해 놓고요.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뭐 국가보안법 간첩 사건이다 이럴 때 국가 기밀이 누설될 수 있으니까 심리 과정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판결은 예외 없이 다 공개를 해야 돼요. 얘가 어떤 형을 받았는지, 어떤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는 반드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의 노트에 보면 정리에 헌법 사항과 형사법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고, 헌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형사법에 없는 것들, 그 다음에 헌법, 형사법 동시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 근데 형사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헌법에 없는 것들 이렇게 해놨는데,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이 묻는 게 형사법에 규정이 있고 없고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묻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형사법 앞으로 쭉 우리가 공부할 건데,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미리 봐두는 거고, 지금 모르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헌법만 보세요. 헌법 사항이 있다 없다 보다 보면 이제 형사법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시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 앞 단계에서 막 모르는 얘기 나오니까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싶어가지고 또 안 외워지니까 멘붕이 오고 이거 못해 먹겠다고 막 미리 포기하는 심정이 생기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적용법이 볼까요? 형사소송법 적용법이 이거 점점 중요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적용법이 교재가 6페이지군요. 6페이지. 적용 범위에 전체적으로 별표 3개쯤 해놔. 적용 범위. 시험 문제화가 돼요. 우리 그 경찰 시험은 기출된 곳에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최근의 경향은 기출된 곳에서 모아가지고 나오니까. 근데 최근에 이쪽에서 한번 나왔고요.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두 번 쉬었죠. 근데 이제 쉬었기 때문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고, 형사법 적용범위는 형법 적용범위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간적 부분 먼저 적용이 조금 다를 뿐이고, 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형법과 똑같은데,
형법에서도 상세합니다 이거.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형법에서 하세요 그러고 넘어갔는데 점점 시험에 나오고 또 형법과 다른 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서 형법은 죄와 형벌을 법으로, 그것도 성문법으로 미리 정해야 된다. 죄형법정주의가 나오고,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는 성문법주의, 즉 불문법의 금지, 관습법의 금지 이런 게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리 나오고, 뭐 유추에서의 금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후위법의 금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소급표 금지, 사후위법의 금지 나오고 유추에서 금지 이런 게 나오는데,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죄형법정주의가 비슷한데. 형법과는 달리 국민이 미리 알 필요가 없어요. 국민한테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떤 처벌해야 된다, 이걸 미리 경고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형사소송법은 범죄인을 처벌하는 절차, 즉 그 수사기관이나 법원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한테, 피의자, 피고인한테 적용되는 그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미리 알 필요가 없죠. 일반 국민한테 경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급입법이 금지 적용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아까 헌법 읽을 때도 했는데 소급, 거슬러 미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1995년쯤인가 2000년쯤에 청소년 음란물 소지하면 처벌한다고 하는 법을 만드는데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여기 1995년 아니지, 1995년 성폭력 특별법이고 한 2005년쯤인가 보다, 2005년. 이걸 만들어 놓고 그 전에 뭐 2000년도부터 갖고 있던 2005년도 아닌 것 같은데 2015년 아니야? 아주 최근 같은데, 그지? 2015년 그걸 만들어 놓고 2010년도부터 갖고 있던 그것도 다 처벌한다. 그러면 대혼란이 나겠죠. 아니, 옛날에 나 그런 거 있는 줄 모르고 갖고 있었는데 왜 뒤늦게 와서 나를 처벌하느냐. 억울하단 말이에요. 2015년에 만들었고 2018년에 범죄 처벌하면 이건 맞지. 법 만들어 3년 됐는데 아직 몰랐어? 100번 처벌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 행위에 소급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게 소급 입법의 금지입니다. 이런 거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많아요. 되게 차를 장기 주차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연말에 어디야 뭐 저기 인천공항이나 있는데 차를 주차를 했다가 연초에 찾아가는데 그 뭐 해받기 전에는 주차비가 뭐 3,000원이었다가, 옛날에 그랬어요. KTX 하루 종일 놔도 3,000원밖에 안 받았다고. 그러다 갑자기 2배로 뛰어 7,000원 넘게로 뛰어놓고, 그럼 바뀌었을 때부터 7,000원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주차했으니까 이거 옛날에 주차한 것도 7,000원 내, 그러면 억울해 미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같단 말이야. 그래서 소급 적용, 소급 입법이 금지됩니다. 그다음 비슷하게 갖다 끌어다 쓰는 거, 그걸 유추해서 그러죠. 유추. 비슷한 거를 유상조할 때 유자입니다. 비슷할 유추, 끌어다 쓸 추죠. 그래서 비슷한 걸 갖다 끌어다 쓰는 것도 금지가 돼요. 형법에서는 뭐가 금지되는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되면 안 됩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은 일반 국민이 몰라도 된단 말이야. 경찰, 검사, 판사하고 범죄인, 피의자, 피고인만 알면 되니까 비슷하게 갖다 끌어다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바로 끌어다 쓰는 게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 사진에 관한 형사법 규정이 없어요. 범죄 사진, 현장 사진을 어떤 조건으로 증거로 쓰는지 그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검증 규정을 끌어다 씁니다. 검증 규정을 그러다가 증거로 쓰도록 돼 있죠. 자, 먼저 거기 그런 얘기가 앞에 주의에 넣어놨습니다. 형사법은 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상의 죄형법정 지원에 달리 소급입법의 금지 원칙, 유추에서의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장소적 적용법이 형법에서 많이 할 거죠. 형법에서 훨씬 더 많이 다룰 건데, 이제 가이노트에 형법 얘기들을 갖다 놨어요. 가이노트 5페이지 밑에부터 보세요. 이거 뭐 되게 쉬운 건데요.
모든 법은 한 나라의 그 땅에서만 적용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땅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겠죠. 일본 땅에서는 일본법, 중국 땅에서는 중국법이, 로마 땅에서는 로마법이 적용되겠죠. 그죠?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대한민국 오면 대한민국 법을 따르라.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도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됩니다. 일본 사람, 캐나다 사람, 미국 사람도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돼요. 이걸 무슨 주의라 그러죠? 땅에 따라간다 그래서 속지주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치? 속지주의. 형법 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속지주의. 땅에 속한단 말이야. 그래서 본법, 형법은 2조 국내법. 대한민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이 정한다. 내국인, 대한민국 사람과 외국인, 미국, 중국 사람, 일본, 미국, 캐나다 사람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에 가잖아요. 중국 가면 중국 법도 따라야 되지만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법도 또 따라야 되죠. 일본에 가도 마찬가지, 캐나다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가도 마찬가지. 미국 법을 따라야 되지만 대한민국 법도 따라야 돼요. 그래서 3조에 그게 규정이 됐어요.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내국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저기 네덜란드에 네덜란드, 스웨덴 이 가면 대한민국 사람을 치고, 저기는 네덜란드는 성매매를 처벌을 안 한다며. 미국도 마찬가지로 성매매 처벌하는 주가 있고 안 하는 주가 있어요. 성매매를 처벌 안 해. 안 해서 이제 그게 놀러 가서 성매매하면 처벌 안 되겠지 하는데, 처벌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 돼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대한민국 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그래서 뭐 그런 형법에서 그런 내용이 있잖아. 대한민국 사람은 여행 가방에 대한민국 형법전을 들고 여행하는 거가 똑같다. 요거 때문에 본법 대한민국 영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도 적용한다. 그래서 네덜란드 가서 성매매하면 처벌돼요. 홍콩에 가서 빠찡고 땡기면 처벌돼. 도박죄로 처벌된다고.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하면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도박을 하면. 근데 가가지고 뭐 관광하다가 한두 번 땡기다가 뭐 잭팟을 터뜨렸다 이러면 도박까지는 아니지. 일시 오락으로 받기 때문에 형법이 처벌 안 받을 뿐이지. 도박죄 됩니다. 성매매 안 되고 뭐 도박 처벌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성매매죄로 처벌받고요. 상대방은 성매매죄로 처벌 안 받겠지, 그지? 도박도 마찬가지. 그 나라 국가 국민들은 처벌 안 받더라도 우리는 처벌받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 다음에 5조 외국인의 국외범.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 또는 캐나다 사람이 캐나다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우리나라의 국법 질서를 흐트리는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이 북한하고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다. 그래도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좀 다르게 그럴까? 외국인이 외국에서 했으니까 뭐 속지주의상 대한민국도 안 다니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니까 처벌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는 외국인의 국외범이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5조입니다. 본법은 대한민국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 정한다. 내란, 대한민국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외환, 국기 통화, 유가증권 우표인지, 그 다음에 문서에 관한 죄중 225조인데 공문서 관한입니다. 공문서 위조. 그 다음에 7 인장에 관한 죄중 공인 위조죄죠. 공인. 공공기관에서는 도장 이거를 위조했다. 그래서 형법에서 이렇게 외우라고 그럴게요. 내외 국통 유문인, 뭐 앞자만 쭉 따면 되죠. 내외 국통 유문인.
범죄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에서 외국에서 저지르더라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라든가 대한민국의 뭐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들이니까 처벌합니다. 처벌해요. 그래서 여기서 공문서 위조는 처벌하지만 사문서 위조는 처벌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또 6조에 그걸 보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법 질서는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외국인이 외국에서 했는데 피해자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피해자가 대한민국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가에 대해서 가해를 했어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람한테 가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사기를 쳤다, 사문서 위조를 했다 이랬을 때, 그럴 때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했지만 대한민국 사람에 대한 해코지는 처벌합니다. 그러면 아까 성매매라는 게 대한민국 사람하고 외국인하고 네덜란드 사람하고 성매매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항상 처벌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외국인은 네덜란드 사람은 네덜란드 땅에서 범죄가 안 되는데도 피해자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한테 뭐 성을 팔았다든지 샀다든지 하면 상대가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법을 정해서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도박을 했다든지 이러면 그럼 억울하단 말이에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나라 땅에서 지금 범죄가 아닌데 왜 니들이 처벌하냐? 물론 처벌하려면 이제 잡아서 오거나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야 이놈을 처벌하겠지, 그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뭐 경찰에 누가 가서 붙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억울하다 할 테니까 그 억울한 걸 막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단서에. 자, 보죠.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이죠.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제 내외 국통유문인 국가 대한민국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그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해이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해이지의 법률 이게 또 중요하죠. 해이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는 예외를 한다. 해이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그래서 요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그 국민은 요 규정에 의하면 처벌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항상 처벌받지만 그 상대방은 그 나라 땅에서 범죄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단 말이야. 내외국통 유문인이 안 된다 하면. 자, 그래서 그 뭐 그런 내용들이 앞에 본문들에 들어가 있고요. 참, 그법 마지막 볼까?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서는 대한민국 법을 항상 적용하는데 대한민국 영역 외라도 여기 남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죠. 남의 땅. 각종 대사관 있는 지역이죠. 미국 대사관, 중국 대사관. 대사관은 그 나라 땅으로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 중국 대사관은 중국 땅. 소리가 스피커 소리인가? 중국 땅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 대사관은 본데 미국 영사관은 아니고요. 영사관은 대한민국 땅이죠. 그 다음에 그 미국 문화원이 있어요. 미국 문화원. 미국 문화원인데 미국 문화원은 미국 대사관과는 다릅니다. 대한민국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인데 설사 이게 미국 땅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반미 투쟁이 안 나오는데 옛날에 반미 투쟁할 때 80년도에 미국 문화원에 가서 미국 놈 양키 꼬홈 하면서 양키 물러가라 그러면서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럼 설사 미국 땅이라 보더라도 대한민국 사람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속인주의 때문에 대한민국 미국에 가서 불을 지르더라도 대한민국 법을 항상 적용하니까 그게 일단 팔래고 그래서 뭐 다 줄 필요 없고 노랗게 된 거 빨리빨리 찾아 줄 쳐봐봐. 국제협정이나 관회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 문화원 줄 쳐놓고요. 미국 문화원이 치외법권 지역이고 그것을 미국 영토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if입니다. 가정 판단한 거죠. 치외법권 지역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국 문화원이.
그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군이 좌우 재판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인주의 때문에, 속인주의 주면 이제 돼요. 속인주의 원리 때문에 우리 형법 형사법정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판권은 동일한 말이 같은 사람 이 말이죠. 같은 사람, 같은 사람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며, 미국 문화 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에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처벌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거꾸로 북경에 있어요. 북경시에 한국의 영사관이 있습니다. 영사관. 한국의 대사관은 대한민국 땅이라고 그랬죠, 그죠? 대사관은 대한민국 땅인데, 중국 영사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파견된 게 아니에요. 원칙은 파견된 게 아니고 그 나라 사람들이 즉 제중동포라고 할 수 있죠. 제중동포는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들이 있는데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하여튼 중국 사람들의 대표자를, 자기를 보호해줄 대표자를 뽑은 게 영사관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사관은 자체가 중국 땅이고 영사도 중국 대표입니다. 중국 대표. 우리나라 영사도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 출발이 중국 땅이고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사관 내부에 사문서, 이거 사문서가 돼요. 사문서. 영사관 내부에서 작성한 문서, 공문서가 아닙니다. 사문서가 돼요. 근데 영사관하고 영사재판권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영사관하고 영사재판권. 그 영사재판권은 영사 또는 대사가 요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재판하겠다. 니들이 간섭하지 말라. 라고 해가지고 사법권을 완전히 따낸 걸 영사재판권에 그래요. 영사재판권은 한 나라의 주권 중에 재판권을 넘겨주는 거니까 이거는 죄악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죄악으로서만 인정이 돼야 되고, 영사재판권을 인정해버리면 한 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소멸되니까 이거 매우 굴욕적인 죄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영사재판권 넘겨준 죄악이 무슨 죄악이야? 아니지. 그 전에 이미 넘겨줬지. 그거는 보호조약이고, 그 전에 강화도정이 그때부터 넘겨줘 버렸잖아, 그지? 그래서 영사재판권은 그 나라 땅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당사자국하고 주재국하고 죄악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영사재판권은 영사가 자기 안에서 재판할 수 있는 권리인데, 보통 영사관은 영사권을 안 가진다고, 영사들은 못 가진다고, 죄악으로 특별히 인정이 안 되면 그 둘이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은 여전히 중국 땅이라 그랬지, 그지? 중국 땅.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북경시에 소재한 영사관 출처나 형법에서 다룰 거고, 그러면 중국 땅입니다.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본, 이를 대한민국 영토로 해당한다 볼 수 없고, 사문서 위조가 대한민국 형법 6조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그 영사관 앞에서 했는 사문서가 사무소 위조가 그 영사관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야. 해당하지 않으면 명백하다. 따라서 내국에 아닌 피고인이 중국 사람이 영사관 내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 이것도 줄쳐놔야 되겠네. 여권 발급 신청서. 이게 사무소입니다. 공문서로 또 착각이 쉽다고. 여권 발급 신청서가 한 장을 위조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외군의 국외범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기 때문에 5조에 따라서 재판권이 없습니다. 내외 국통 유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권이 없다에 동감해놔. 재판권이 없다. 재판권이 없다. 자, 하나 더 하고,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근데 이것도 캐나다 사람이죠. 캐나다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했으니까 외국인의 국외범이지, 그죠? 외국인 국외범이고, 외국인의 국외범이라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내외국통 유문인 또는 공문서 위조 같으면 대한민국 재판권에 미치지, 그지? 근데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내외국통 유문인이 아니고 위조 사문서의 피해자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육조에서 처벌을 할 수 있겠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서 처벌할 수 있겠는데 피해자가 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자의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더니 기소된 경우 위조 사문서가 5조 예고대에 해당하지 않고 5조도 해당하지 않고 6보조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없어요. 없다 했던 해놓고 없다 이렇게 해서 시각화 해두세요. 다 줄치지 말고 캐나다 위조 사문서 재판권 없다. 그러면 재판권이 없으면 무슨 재판해야 되나? 만약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와가지고 잡혀서 기소가 되면 판사가 무슨 재판해야 돼? 자, 첫날 개관할 때 했던 거 재판의 종류는 실재판, 형재판 나눠주고 형재판은 관할 위반 면소 공사 판결 공사 결정이고 면소는 확사 공개 공사 결정은 취사 경범 공사 판결은 재무 다치 고쳐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여기에 당하겠죠. 재판권이 없는데 그치? 캐나다 사람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는 죄로 우리나라에 기소되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으니까 공수기각 판결로 끝을 내야 됩니다. 검사 공소 이거 잘못됐으면 갖고 가 이거라 그랬지, 그지? 자, 뭐 그런 판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인적 적용 범위 가볼까요? 인적 적용 범위.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그랬죠. 근데 예외도 있었다. 대한민국 재판권이 면제된 사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국내법상 예외는 우리가 아까 본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하고는 형사적 조처 받지 않고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 구금되지 않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면책 특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국제법상의 예외로서는 외국 그 원수에 있던 사람이 있는데 외국 사절들 있죠. 그 전에 이 판례가 중요합니다. 이 판례 별표 한 4개 놓으세요. 7페이지 밑에 들어가 있는 판례. 국회는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 면책특권 줄쳐놓고요. 면책특권. 이게 면책특권에 문제됐던 게 제가 한 서너 케이스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마 그 92년도니까 김홍신 의원 사건 같아요. 김홍신 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노회찬 의원 사건이고 그건 좀 이따 보고 김홍신 의원이 이 사람이 소설가입니다. 소설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곧 될 때 이 사람 그 소설이 무협지하고 비슷해가지고 빠져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굉장히 뭐 나름대로 괜찮다 봤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국회의원이 돼요. 의원으로 변신하고 돼가지고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같아요. 김대중 뭐 연표가 맞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992년이면 김대중 아니잖아, 그지? 그전 같다. 그 전에 다른 의원이 있었어요. 다른 의원. 그거하고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뭐 비슷해요. 1992년도니까 아마 저거 국시 논정 사건 같다. 그 누구더라? 조그만 저 의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김대중 대통령은 너무 입이 싸다. 입이 싸가지고 헛소리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고음용 미싱으로 박아야 되겠다. 이 발언을 국회에서요.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죄로 잡아다가 기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형사처벌 못한 데서 공사 판결했습니다. 면책특권 속하니까 헌법 45조 규정 위반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헌법 규정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으면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돼요. 해석법 320조 2호 2호 많이 쓰인다 그랬죠.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 위반에 무효인데 헌법 규정 위반에 무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수기각 판결합니다. 공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재무, 다치, 고체 요 무에 해당한단 말이야. 자주 쓰인다고요. 그 다음에 요게 노회찬 의원 사건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데, 노회찬 의원 지금 다시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노회찬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잘해요. 참 사람이 그게 장점이 있어요. 노회찬 의원이 이 사람이 뭘 했냐니까 삼성이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삼성이 지금 삼성 원래 뭐 이익이 어마어마하지, 그지? 재벌 총수가 잡혀져 있는데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교도소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회사는 잘 되고 있어, 그지? 그러면 여태까지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재용이 잘못했다. 이재용이가 문제였다는 거지. 이 사람이 교도소 들어가 있는데도 잘 되니까 그런 역설도 가능한데, 그래서 이 삼성의 저력이 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뭐 엘리트들은 다 갖다 끌어다 모아놨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게 해가지고 삼성 장학성이라는 말 들어봤나? 그래서 장학금 뭐 큰 돈도 아니고 조그만 돈을 많이 뿌려놔요. 많이 뭐 법조계 이런데. 그래서 뭐 검사들 판사들 막 뿌려놓는다고. 조금씩 알게 모르게 뿌려놨는데 그거를 노회찬 의원이 입수를 했어요. 검사들한테 정기적으로 떡값 줬다. 떡값이라는 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떡값이겠지만 뭐 몇천만 원씩 줬으니까 그걸 적발해가지고 국회에 가서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또 머리들이 비상하죠. 해서 본질을 전말을 잘 시켜요. 잘못한 것들이 지들인데 홈페이지에 올린 거를 공격한 거죠. 헌법상의 면책특권 위반이다. 그래서 거꾸로 역공을 당해서 이 사람이 의원직을 잃어버렸죠. 그만큼 삼성이 무서워요. 본질이 떡값 줬냐 안 줬냐 문제가 아니고 왜 위법한 짓을 했냐 아니냐 이걸로 몰고 가서 자기들 뭐 어떻게 된지 거지부지 되어서 뭐 떡값 받은 사람 처벌도 안 되고 이 사람만 처벌돼서 국회의원 면직을 잃어버렸는데, 그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국회의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국회 내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 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아니에 동의해놓고요.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지는까지 포함합니다. 부수하여 행하지는 행위 포함 동함에 포함. 부수하여 행하지. 이렇게 시가고 해놔나 내가 동함에 하라는 거 해.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하거나 원고를 사전에 배포할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직무부수행위 해당한다 해당해도 동의해놓고, 그래서 이걸로도 기소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노회찬 의원은 국회에서 낸 거 보도자료 이거는 처벌 안 받아서 홈페이지에 올린 거를 처벌받은 거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있네요. 주한미군. 주한미군은 소파 협정, 미합중국 군대 지휘관의 협정, 소파 협정상 주한미군과 군속 등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요. 그 외의 일반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훈련 도중에 탱크 몰다가 난 사고는 미군이 처벌한다고요. 우리나라 처벌하지 않고 그 외에 술 먹다가 낸 사고는 우리가 처벌합니다. 그에 관련된 거고. 첫 번째 판례는 뭐 공무 집행 중의 행위냐 아니냐에 대해서 나눠진다. 이건 뭐 당연한 판례고. 근데 이제 문제가 두 번째 판례입니다. 이게 경찰 시험에 나왔어요. 별표 특히 3개 안 따라 나와봐봐. 두 번째 판례. 다만 미합중국 군대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그거 줄쳐놓고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건 대한민국 법을 그냥 적용합니다. 미군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군속 개념에서 빠져요. 자는 군속 개념에서 배제된다. 배제 동그라미 해놓고요. 배제. 따라서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족 군대의 군속인 피곤이 범행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요거 해놓을까?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에 결혼하고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미군 군속에서 미군이 1차적 뭐 재판권 행사한다고 하는 거기서 빼버립니다. 미국하고 같이 움직여야지 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는 건데 이건 뭐 대한민국 그냥 뭐 말뚝을 박은 거죠. 어떤 경우에는 피고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합정에서 정한 미합정 군대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대한민국 평시 상태에서는 미합정 군당국은 미합정 군대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도 두 줄 쭉 쳐놓으세요. 평시 상태에서는 한반도 평시 상태에서는 미합정 군당국은 군속에 대해서 형사재판 갖지 않습니다. 평시 상태에서는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대한민국 법령에서 바로 처벌할 수 있고 뭐 1차 재판권이 있어 뭐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하고 시간적 정범위가 이제 조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쉬었다 하자. 오케이. 밥 먹고 와.